좋은 내용들을 토론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었는데 막상 발표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걱정거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사실은 저는 걱정을 하기는 이게 뭐 이러다 보면 우리나라 여건에서 삼성전자 같은 큰 기업이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 뭐 미국도 구글 정도 되는 회사 정도 돼야지 저거를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저건 도대체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사실 그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근데 걱정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이거 진짜 이렇게 가면 인간이 인공지능과 경쟁해야 되는가? 결론을 보니까 뭐 그렇게 걱정스럽지는 않아서 다행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승민 실장이 좋은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여기 많이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좀 주시면 우리 이승민 실장이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전문가들이 카운터 토론을 해 주는 방법으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포문을 한번 열어 보실까요? 손을 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이 토론 문화가 이게 잘 안 돼 있어서 절대로 처음 손을 드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사실 우리 AI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여기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하면 이제 나옵니다. 말씀 주시죠. 저는 아까 레이스 어게인스트 머신스 에릭 벤조프슨하고 연구 분야가 비슷하고 친한 동료 교수인데 저는 이게 너무 덮주는 얘기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본인 이름 좀. 예, 저는 카이스트 경영대학의 이병태 교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미안합니다. 예. 뭐 이렇게 기계 지금 전체적인 인류 전체 일자리가 기술 때문에 줄어들고 있냐? 이거는 아직 경제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니라는 걸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나라에서 없어지는 일자리가 개도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글로벌화 현상에 큰 영향이 있고 인구 변화에서 나타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은퇴를 못하는 나라니까 그게 많아지는 그런 변화하고 이 기술 변화가 결합된 현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어떤 효율을 높이려면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도구를 만들려면 그 전에 없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동이 빨라졌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제가 좀 그런 거고요. 하나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인류는 수렵생활 할 때는 일주일에 7일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농경 1차 혁명 할 때 이제 생산성 올라가니까 주일 하루는 놀아도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내라고 그랬고요. 지금 우리 젊었을 때는 5.5일 일을 하다가 지금 5일 일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생산성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어딘가 누가 있는 거고요. 그거를 어떻게 나누냐가 일자리를 어떻게 나누냐의 사회적 계약에 의해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일자리 숫자는 사실은 지금 5일이라는 거를 3일 일하게 하면 그렇게 북에 배부되면 사회적으로 일자리 많이 생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 그만큼 어디선가 쌓여 있는 거니까요. 생산성 현상이. 결국은 우리 증손자쯤 되면 주 3일 일하는 좋은 세상이 올 건데 그 과정의 디스이클리브럼으로 감당해낼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지나치게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렇게 일자리 숫자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자리 숫자가 달라지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자꾸 픽스된 사회의 계약을 픽스된 으로 봐가지고 너무 비관주의로 흐르는 거 아니야. 사실은 주 5일이라는 것보다 3일이라면 훨씬 더 풍요로운 세상이고 그리고 서비스가 활성화될 거고 저는 그래서 좀 낙관적인 견해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AI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사회 계약을 잘 맺으면 된다. 아주 명쾌한 결론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들도, 네. 이종원 박사님. 네, 한양대학교 나노융합과학과의 이종훈입니다. 저는 오늘 뭐 얘기를 듣고요. 그 하드웨어 쪽이 너무 간과가 돼서 좀 그거에 대해서 커멘트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발전 없는 소프트웨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데 지금 뭐 딥마인드니 구글이니 거기서 전부 이용하는 것들이 이제 슈퍼컴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것들인데 당장 그 지금 트랜지스터의 그런 기술 발전으로 보면 10년 이내에 한계에 달해서 이제 그런 좋은 성능의 슈퍼컴을 기대하기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데는 첫 번째 우선 빅데이터도 문제지만 이제 그런 컴퓨터 성능이 이제 이런 앞으로 한계에 달해서 그 반도체 성능이 한계에 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좋은 그런 인공지능을 기대하기 힘든다는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진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드웨어 없는 소프트웨어는 뭐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요. 과언이 아닌데 정말 이제 그 우리가 만든 것이 비행기를 만들었지 새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드웨어로 그런 인공지능과 똑같이 할 수 있는 굉장히 뇌가 복잡한데 지금 결국 하드웨어로 소프트웨어에서 구현하는 것도 보면 많은 층을 둬서 계산을 엄청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이제 가령 뭐 우리가 지금 우리 뇌가 한 100Hz 이내에 두어서 적성하게 해서 파워풀 function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이 가야 되는 그 끝의 기술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잠깐만요. 아까 고기 좀 갖드리. 먼저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최준식 교수입니다. 심리학이 분야에 와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원래 심리학이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발표 굉장히 잘 들었고 저는 이제 다들 교수님이시라서 좋은 코멘트를 해주시는데 저는 사실 질문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네. 우선은 그 발표해 주신 거에 예측하는 걸 보면 앞으로 뭐 직업이 없어지고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지금 상황에서 그런 슈퍼 인공지능이 들어오면 직업이 없어질 거라는 얘기지 미래 사회는 또 다른 식으로 변할 테니까 또 다른 형식의 직업이 좀 생겨나겠죠. 지금의 프레임으로 예측하기 좀 어렵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것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걱정이 많았겠지만 지금 사실 그냥 매일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어린 학생들한테 우리가 자동차 면허증을 다 따듯이 뭔가 이런 인공지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르쳐야 되는지 그런 그 컨텐츠가 어떤 건지 그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실장님이 답변을 토스를 김진영 박사한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지 몰랐는데요. 그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국내에서 아마 제일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다 오신 것 같아요. 서울대학의 장병탁 교수, 서울대 서현 교수, 이수학 교수 다 이쪽 분야에 다 인강해 주신 분들인데요. 오늘 뭐 발표하신 거 들으면서 이게 좀 우리 언론 수준이구나 이런 생각이 깊이 있는 토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과학자들 대부분 과학자들인데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발표하신 분들 죄송합니다만 뭐 하고 싶은 얘기는 해야죠. 우선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 이제 과장된 표현들을 굉장히들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언론에서 어필하잖아요. 저희가 하는 건데, 그리고 뭐 그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실용화될 때까지는 모든 게 굉장히 시간 걸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차장 들어갈 때 번쩍하고 그 카메라 번호 찍어서 뭐 자동차 번호 같은 거한 30년 전에 뭐 저희들이 했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실용화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술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지만 그렇게 뭐 순간적으로 이렇게 뭐 바뀔 정도는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드리고요. 그러면 그 인공지능의 큰 산맥으로 이 얘기는 꼭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여주시는 그 고양이를 발견한 건데 그게 고양이를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긴 놈들을 그룹핑을 한 거죠. 근데 고양이를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지 않는데 고양이라는 말은 우리끼리만 쓰는 얘기지 기계가 고양이라는 말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그룹핑한 기술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대화할 때 쓰는 언어 같은 거는 기호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크게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기호를 가지고 뭐를 하는 그런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시그널을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분야가 있는데, 지금 이제 시그널도 하는 분야도 굉장히 발달했고, 기호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발달해서 아까 왓슨이 가서 뭐 제퍼드라는 데 나가서 퀴즈대에서 이겼다라는 건 다 기호적 처리하는 겁니다. 뉴럴 네트워크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 기술이고요. 그 기술이 두 가지 양대 산맥이 있는데 뭐 어떨 때는 이게 잘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저게 잘하는 것 같고 갔다 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아마 궁극적으로는 두 가지 기술이 다 통합되어 되지 않을까. 사람이 그러는 거를 우리 이해하고 있으니까 시그널을 받아서 이제 머릿속에서는 기호적 처리를 한다는 걸 이해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이슈를 뭐 직업 얘기를 하셨는데 그 직업이 없어지는 거는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똑같은 연구를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한국에다가 대고 적용했는데 한국은 좀 더 심각합니다. 63%의 사람 수로 따졌을 때 63%가 없어지는 것으로 제대로 계산이 났고요. 근데 이제 밥 먹기 위한 직업은 없어집니다. 근데 뭐 생산성이 높아지고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 인류가 뭐 그냥 밥 먹고 사는 거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기 위해서 일하는 직업은 많이 없어질 것 같고요. 뭐 밥도 먹고 그냥 사는데 직업은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됐죠. 그러면은 이거 뭐를 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를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즘에 뭐 경제학자들이 하는 거지만 자본주의를 다시 해석하자. 돈 번다는 거, 뭐 GDP가 이렇게 경제 발전의 지표고 이런 건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대법이 다양하고 그다음에 충실하고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 아니냐 하는 식으로 계속 달려오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고 요즘에 토마 피케티 교수가 얘기하는 자본이 돈만 벌어주고 노동은 돈을 못 번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화가 극화되면은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법니다. 고용 안 하고. 근데 자연인들은 일자리가 없고요. 이런 식으로 되니까 법인에 세금 많이 때리는 거는 트렌드에 가야 돼요. 근데 이제 막 그렇게 세금 때리면 다 도망가니까 세금을 떼려면 도망가게 해놓고 세금을 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그냥 법인 세금 때리자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AI는 어떠냐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알고리즘들이 웹상만 발표되면은 우리도 숙련해서 그냥 하는 거는 금방 합니다. 우리 대학 교수님들 대부분 다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계시고요. 작동시키면 돼요. 그런데 거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바이두 같은 회사 이런 회사들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어떡하지 이런 회사인데 우리도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 다음 똑같은 회사입니다. 네이버가 구글하고 같은 때 생겼고요. 규모는 이제 조금 작지만 시장 점유율 같은 거 봐서는 8% 뒤지는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지금 못 잡아먹어서 나오거든요. 언론에서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언론의 밥그릇을 뺏어가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구글도 뺏어가거든요. 미국의 언론의 밥그릇 뺏어갔고 방송의 밥그릇을 뺏어갔어요. 근데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우리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저 네이버 좀 열심히 인공지능 연구하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에도 여기 많은 분들 같이 있었지만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이 네이버에 모여서 어떤 연구를 하는 게 좋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외국에 있는 학자를 모신 게 아니라 스카이프로 외국에서 연결을 해서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갑자기 또 이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네, 우리 임 국장님. 예. 내부가 이 분야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듣으면서 느끼더니 인공지능이 인간과의 전쟁을 했지만 꼭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인간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하도록 하게 되니까 생산성은 향상되고 돈은 증대되는데 아까 보면 일자리는 줄어들고 결국 국가 힘을 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마이크를 조금 앞으로 대고.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나 기계가 이제 발전할수록 인간들 간의 어떤 경쟁이 좀 심화되지 않느냐. 일자리 문제라든지 어떤 부의 어떤 배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래 전략을 수립하면서 인공지능 문제를 이슈로 잡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어떤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인문 사회적인 그런 것까지 같이 좀 고려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황 단장. 네, 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황정수입니다. 김진영 교수님께서는 그 발표 내용이 굉장히 신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많이 배웠고요. 이 실장님도 저한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이런 거를 얘기하고 걱정하는데 과연 우리 나라가 그런 인공지능 그런 거를 잘 쓰는 사회까지 갈 수 있을까? 간다 그러면 또 이렇게 적게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업화를 하든지 정보화를 하든지 할 때 보면은 앞서간 사람들, 다른 사람 어떤 선두주자과 우리가 경쟁하는 게 아니고 실제는 모든 나라가 자기들의 과거와 경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근대화를 한 나라를 보게 되면은 이 근대 정신이라든가 근대성을 자기 과거와 경쟁해서 받아들인 나라가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라가 있어서 빨리 받아들이는 일본 같은 데는 되는 거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기와의 과거와의 경쟁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중국은 근대화를 못하는 거고요. 한국과 같은 경우에도 6.25 전쟁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 신분 사회가 완전히 이제 붕괴되고 그러는 바람에 그러니까 근대화, 과거와의 경쟁에서 우리가 나갈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초고속 인터넷이라든가 전자정부 하는 것도 보면 초고속 인터넷도 우리가 과거와 경쟁했을 때 한국의 그 통신 인프라가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쉽게 갈 수 있었던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같은 거 이렇게 도입하고 볼 때 우리가 과거랑 경쟁할 때 좀 어떻게 경쟁하는가? 과연 저는 한국의 과거 중에는 이 생산성이라든가 효율성에 대해서 상당히 그것을 좀 역설적이지만 그것이 너무 극대화되는 것을 상당히 가로막는 사회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또 이 산업 부분이라든가 이 사회 계층에서도 이런 진화를 갖다가 가로막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공지능 보편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가 직면하는 공통 문제도 있지만 한국 사회가 이런 거를 좀 갈 때는 또 한국 나름의 어떤 고민이 담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갑자기 손이 예, 우선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하시죠. 감사합니다. 저는 서강대학교 서정현입니다. 저는 기술하는 사람이고요. 인공지능하는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하면, 저는 박사학위 받을 때 아까 암흑기라고 그때 박사학위를 막 받고 나왔더니 암흑기가 됐더라고요. 아주 운 좋게 직업을 잡았는데. 그래서 카이스트에 있다가 이제 서강대로 옮겼는데, 그때 제가 가졌던 여러 가지 그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해 오면서
항상 브레이크스루는 생기는데 그 다음에 또 절벽을 꼭 만납니다. 지금 뭔가가 되는 듯하게 보였던 이유는 지난 20년간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시그널 투 심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그널 프로세싱에서 이게 뭔지를 알아내는 그 심볼을 찾아내는 데까지는 되는데 거기에는 하드웨어 발달도 있지만 굉장히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거를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아져서 그 수집을 해서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근데 진짜 지능은 이게 고양이냐를 아는 게 아니라 고양이를 보고 느낌이 뭐고 얘가 어떻게 되고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그 뒷단에 있는 생각입니다. 생각을 추론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상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비가 오면 물이 내리고 길이 젖고 사람들이 우산을 펴고 이런 것이 실제 상식인데 사실 그거를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그걸 학습하는 데이터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공지능 연구는 기술보다는 아마 그런 거를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마 앞으로 굉장히 유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보니까 기술 세미나뿐이 아니라 보니까 뭐 경제, 사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직업이 없어진다는 생각을 보시지만 또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화가 되는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기존에 일단 자본이 없이도 새로운 엄청난 생산성을 낼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사업이나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제는 뭔가 혁신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근데 애석하게도 인공지능을 잘 아는 팀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굉장히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요새는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는 시스템이 이제 나오는데 클라우드 서비스가 뭐냐면 누구나 그런 거 돈이 없어도 내가 그런 거 장기 살 돈이 없어도 빌려서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런 돈이 없는 조그만 자본의 회사가 혁신을 일으켜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쉬운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다. 아마 재벌들이 조금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그런 기득권을 좀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왜 이런 게 자꾸 생기는가 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오픈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그 사회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그런 그 사람들의 그런 에티튜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쉽게 소프트웨어나 이런 기술이 발전하기 쉽게 만들어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틀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그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의 능력이 미국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뭐 잘 모르지만 틀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관습이라든가 생활 습관이나 가치관이라든가 이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쉽게 안 바뀝니다. 우리 민족이고 좀 폐쇄적이고 틀이 잡혀 있고 약간 아직도 군사적인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상하이 간의 질서도 굉장히 엄격하고 아이들의 갖고 있는 생각을 보면 안정적인 직업, 뭐 신의 직장 이런 거를 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틀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특별히 요새 많이 주장하는 게 교육의 틀을 좀 바꾸자. 저희가 이 미래 세상에 디지털로 바뀌면서 이제 모든 게 소프트웨어가 적용되고 이런 세상으로 바뀌어가는데 교육 현장에 가면은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안 가르칩니다. 초중고등학교 때 하나도 안 가르치지 않는데 실제 5%가 못 배워요. 애들이. 대학에 와서도 실제로 컴퓨터 전공하는 애들만 배우죠. 심지어는 공대 졸업한 애들도 프로그래밍 너 졸업할 때 프로그램 할 줄 아니? 그러면 잘합니다 소리는 10%가 안 될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교육의 현실인데 이걸 바꾸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을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킵니다. 국어, 영어 가르치듯이 수학 가르치듯이 소프트웨어를 가르치기도 필수로. 그래서 이런 게 좀 바뀌어야지 이제 우리가 이제 바뀌어가는 세상에서 대한민국이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현재 시간이 9시를 조금 넘었는데 현재까지 손을 들으신 분까지만 발언 기회를 드리는 걸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근데 아까서부터 여기 손을 들으신 분이 계십니다. 뭐 선입 선출 원리에 의해서 먼저
먼저 하셨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장강탁입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너무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특히 일자리 문제나 이런 거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고, 특히 사회과학이나 이런 시각에서 인공지능을 바라보시는 시각을 접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중요한 것 같고요. 짧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사실은 최근 인공지능 학회에서도 국제학회에서도 일자리도 한 가지지만 사실 윤리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기계가 자율성을 갖게 되고 스스로 판단, 심지어는 프리윌, 자유의지까지도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도 얼마 전에 또 키아스에서 고등과학원에서도 윤리 문제 논의됐고요. 그런 부분이 한 가지고, 제 생각에는 사실은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제가 사실은 최근에 지난 20년 동안 중에서 작년 1년 사이만큼 언론이나 다른데 인터뷰나 아니면 전화 문의가 인공지능에서 온 게 정말 작년 1년 사이 엄청나게 예전을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인공지능이 사실은 사람을 닮고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기계를 만들려는 시도인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더스트리가 특히 IT나 소프트웨어 산업이 가고 있는 걸 보면은 결국 구글, 페이스북 큰 회사에도 결국은 사람 상대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부가가치를 올리는 게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저희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추상적인 게 아니고 비즈니스의 가장 밸류를, 그러니까 회사의 관점에서 바로 밸류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접목된 기술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게 가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 어떻게 하느냐에 사실은 논의가 됐으면 오늘 좋았는데 아마 시간 관계상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더 서정현 교수님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엔 정말로 지금이 패러다임 시프트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인공지능을 꼭 아니더라도 프로그래밍을 사람 머리로 했습니다. 사람 머리로 생각하는 거를 프로그래밍했죠. 내가 이 프로그램 짜면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어떤 출력이 나가야 되는지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기계가 하는 시대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기술,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그동안 칩체기에 아니면 암흑기에 조용히 연구한 게 머신러닝 기술인데 사람 대신 프로그램을 짜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 패러다임을 놓치면은 저희가 정말 다음 20년을 놓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인공지능 뿐만 아니고 전체 관점에서 한번 꼭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시기일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진짜 인공지능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다음 기회에 한번 진짜로 논의를 해보면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쪽부터 예. 한국연구재단의 융합기술단의 서경환입니다. 위대부 1차 쪽에서 융합기술 R&D 쪽으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AI 쪽에 좋은 의견들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뭐냐면 국가가 나갈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예측을 한다든지 재난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의 소셜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문가가 자기 분야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 좀 찾아내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집단 지성이라든지 이런 컨셉을 빅데이터와 연결을 해서 인공지능이나 어떤 딥러닝이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우리가 예측하는 데 쓰거나 또 이런 대한 해결을 하는데 어떠한 그러한 방법론으로 쓴다 그러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산업이 나왔을 때 그것이 과연 먹힐 거냐 안 먹힐 거냐 어떤 거가 나왔을 때 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칠 거냐 등등을 사람보다는 어떤 데이터 많은 상태에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러한 기법들을 여기서 연구를 해서 그거를 적용한다면은 이 진짜 뭐 인간 같은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저런 어떤 연구를 통해서 그거를 그런데 활용하면은 어떤 인프라가 이미 하드 인프라가 많이 돼 있고 아까 클라우드 뭐 서비스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것들을 우리가 활용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예측하고 예방하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응용하는 쪽으로 좀 정부가 드라이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다들 바쁘신데 제가 나중에 다것 같은데 저는 한양대학 전자과이고요. 지금은 뇌공학회 회장으로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근데 뇌공학회는 3년 전에 생겼고 지금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와서 같이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뇌라고 하는 건 뭐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번씩은 다 생각해 보셨던 주제이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이 아마 학습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기능이 아마 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인공지능이 아마 그런 흉내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우리 서정희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인식이라고 하는 그 후단,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연결하는 그런 것까지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저도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아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주제가 인공지능, 인간과의 경쟁인데 아마 이게 인공지능, 인간끼리의 경쟁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가 나오면 컴퓨터를 도구로 잘 사용하는 사람이 그 시대의 지배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인공지능이 나오면 이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아마 이것을 잘 쓰는 사람이 아마 그 시대의 지배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지배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더욱더 인공지능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도저히 이대로는 못 가겠다. 예, 꼭 한 말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다들 집에는 가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썸머리 하시죠. 우리 이용 국장님, 제가 오늘 이 토론을 들어보건데 아까 이용 국장님 정리해 주신 대로 앞으로 AI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도 같이 병행을 해서 만약에 인공지능이 진짜 인간과 경쟁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것도 미리미리 좀 짚어보면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의외로 사회과학적인 이슈를 띄우는 바람에 토론도 사회과학적인 쪽에 좀 이렇게 모아진 것 같아서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인공지능을 전공하신 교수님들 많이 오셨는데 인공지능을 진짜 어떤 쪽으로 발전시켜야 되고 국가가 이걸 어떻게 드라이브 해줘야 되는지 하우에 대한 얘기는 너무 없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움을 가지고 돌아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알고리즘 개발이나 뭐 패러다임 시프트 같은 것도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차세대 슈퍼컴퓨터, 뉴런을 베이스로 한 인간의 뇌조직과 비슷하게 동작하는 그런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연구, 이게 너무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임 국장님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리자면 학계 쪽에서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정부 출원연구소 쪽에서 누군가가 하나 중심이 돼서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후에 미래를 생각해 보면 인공지능과 연결되지 않은 미래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로보틱스가 나오더라도 인공지능이 없으면 도저히 안 될 테고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더라도 AI가 없으면 안 될 테고 슈퍼컴퓨터나 양자 컴퓨터가 발전하더라도
결국은 인공지능에 관련되는 부분이 없으면 안 될 테니까 요즘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한 20년, 30년 전에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만들 때는 대학이나 기업의 연구기능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출연연구기관이 좀 해주십시오 하고 역할을 줬는데 지금은 기업이나 대학의 연구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데 비해서 출연연구기관들은 아직도 옛날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출연연구기관이 우리 대학이나 기업에서 할 수 없는 더 앞서가는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기능이 강화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좀 작동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육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침 야트리 같은 데다가 이런 기능을 좀 강화시킨다면 이거야말로 국가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고려를 해봐 주시면. 옛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옛날 생각입니다. 그건 또 따로 한번 토론을 하시죠. 왜냐면 그것도 토론하려 그러면요. 또 뭐 맨날 며칠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예. 자, 오늘은 이 정도에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